지금부터 우리가 살피려는 것은 인간의 삶이 아니다. 인간에게 늘 자리를 내주고 물러나 있던 존재에 대한 이야기다. 도생, 섬의 일생을 다룬다는 것. 독도는 화산섬이니 불의 섬이고, 동해로 둘러싸여 있으니 물의 섬이다. 독도는 기억의 섬이고, 찾아오는 이에게는 기대의 섬이다. 새로 꿈꿀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의 섬이다. 그것이 내가 독도 평전을 다시 쓰고 싶은 이유다. 동쪽 끝에 섬 하나가 있습니다. 서울보다 16분 먼저 햇살이 찾아오는 섬입니다. 그만큼 생명의 하루도 빨리 시작되는 곳이죠. 바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동해의 외딴 섬, 독도입니다.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발밑에 전해지는 생명의 이야기와 바위의 시간, 그리고 이 섬에 차곡차곡 쌓여있는 가파른 풍상의 역사를 아는 사람은 드물 겁니다. 20여 년 전에 그 독도를 2번 보고 나서 책을 한번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독도의 흐름을 살피고 섬의 일생을 한번 써보자. 독도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시작해서 거대한 섬의 일생을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렸던 것 같아요. 해군 장교이자 가슴 뜨겁던 젊은 소설가였던 김탁환에게 망망대해의 독도는 예사섬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와서 보면 이게 그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작은 섬처럼 생각되어지지만 이게 시간의 두께가 있는 거죠. 이 독도라고 하는 장소가 갖고 있는 시간의 두께 속에서 그 두께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두껍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같이 이야기를 좋아하는 소설가들에게는 여기가 많은 이야기들을 쓸 수 있는 어떤 천국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움푹 파이고 예리하게 잘려나간 바위들, 오래된 나무의 등걸처럼 꼿꼿하게 서 있던 독도는 소설가 김탁환에게 자신의 생애를 다감한 표정으로 들려주는 것만 같았죠. 망망대해인데 갑자기 물 위에서 산이 이렇게 우뚝우뚝 솟은 것 같아요. 사람들로 하여금 준비를 하기 전에 벌써 이렇게 확 이렇게 그 실체가 이렇게 확 안기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단지 바위가 아닌 바위 하나하나를 통해 우리의 일생을 보고 느낀다는 것. 들리시나요? 파도 속에 섞여 있는 거대한 함성과 바다 저 밑을 향해 코를 박고 있는 우람한 형태의 코끼리 바위. 바닥에 단단히 뿌리박은 채 수백만 년에 걸친 모진 풍상 속에서도 짱짱하게 고개를 내밀고 있는 탄건봉. 역사가 오래돼가지고 이제는 보면 좀 군데군데 이렇게 주름이 많은 할아버지 같아요. 이렇듯 자신이 살아온 생애의 순간순간을 몸에 새기고 있는 섬 독도. 하지만 독도가 품고 있는 그 일생의 이야기는 물 밑에 더 많이 숨어 있습니다. 드라이. 저 웨이트. 오케이. 나도 컴퓨터 렌치판. 해양생물학자 이상휘 박사팀이 찾은 곳은 동도 서북쪽 1km 거리에 있는 가지초. 이상휘 박사는 연구를 위해 대심도 잠수를 배운 우리나라의 몇 안 되는 해양 생물학자입니다. 독도의 바다는 매년 한 개체 이상의 비기록종이 발견될 만큼 해양 생물학자들에겐 보물과도 같은 곳이죠. 처음 독도의 해중림을 봤을 때는 아, 여기가 독도구나, 독도 바다구나. 하늘에 있는 햇볕이 물속까지 그대로 들어오는, 그러면서 뭔가 모르게 그냥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빛의 제국. 이 제국에 단단히 뿌리박고 있는 다양한 해조류. 독도 해중림은 수많은 물고기들이 나고 자라고 성장하는 가장 먹을 것 많고 안전한 보유곤입니다. 따뜻한 곳을 좋아해 주로 남해안 잘피숲에서 발견되는 해마가 이곳에 터를 잡았습니다. 녀석은 등 지느러미를 이용해 느릿느릿 움직입니다. 안전한 곳에 이르면 긴 꼬리로 해조류를 칭칭 감아 몸을 고정시킨 다음 인내심을 발휘해 플랑크톤을 먹고 살아가죠. 긴 가시로 중무장한 성게. 하지만 강력한 턱을 가진 돌돔 앞에선 속수무책입니다. 이렇듯 하루하루 바쁘기만 한 빛의 제국 해중림에서의 일상. 그렇다면 빛의 지배를 벗어난 저 어둠 속의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40m를 넘어가게 되면은 완전 밤처럼 이제 깜깜해지기 시작합니다. 저희도 이제 긴장하기 시작하는 구간이에요. 여기부터는 다른 차원이야. 네가 올 곳은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을 받는. 바다에 숨기고 있는 거대한 몸체의 쇄골 부분에 있는 독도 수심 100m의 트와일라이트 존. 그곳엔 지난 2022년
심해저 카메라를 통해 최초로 확인된 침몰선 2척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아직까지 어떤 사람도 직접 가본 적 없는 미지의 세계죠. 드넓은 우주의 밤별처럼 깊고 검은 고요 속에 살고 있을 작은 생명체들. 이 작은 생명체들이 우리의 바다에 풍요의 기적을 만들어냈을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해양 생물학자들이 트와일라이트 존에 도전하고 싶은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죠. 모든 생명의 고향인 바다. 그리고 빛과의 동행으로 쓰여져 왔을 지구의 길고도 장대한 생명의 역사. 독도의 바닷속을 내려갈수록 빛의 시간에서 어둠의 시간으로 변할 것이다.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저물역, 지상의 여명 같은 그곳. 검은 고요가 깃드는 그 어둠 속의 생물들은 어떤 모습일까? 독도 트와일라이트 존 도전을 위해 최고의 테크니컬 다이버들과 함께 팀이 꾸려졌고 첫 합동 조사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누구보다 긴장과 설렘이 교차했을 이상휘 박사. 바다는 딱 좋다. 트와일라이트 존 탐사를 꿈꿔왔던 조인영 박사 역시 감회가 남달랐을 겁니다. 드라시도 아웃. 1111 끊고 그 다음에 21m 가박하면 돼. 오케이. 그리고 떨어지지 않으면 SMB 쏘지 마. 저희 연구진도 테크니컬 다이빙의 경험이 이제 적지는 않습니다만 100m 수심대까지 조사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을 아직까지 저희가 갖추지는 못했어요. 테크니컬 다이빙을 수십 년 동안 연마하신 베테랑 분들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첫 훈련지는 다이버들의 성지라 불린다는 문섬 앞바다. 수십 년 경력의 테크니컬 다이버 팀이 깊은 수심을 향해 질주해 갑니다. 수심 43m에 이르자 눈앞에 불현듯 모습을 드러낸 검은 물체. 물고기들을 위해 인공어초로 가라앉힌 침몰선입니다. 독도 100m에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데가 난파선이거든요. 난파선 다이빙은 구조물들이 일반적인 구조물이 아니에요. 그 철골 구조도 되게 많고 부식도 많이 돼서 잘 보이지도 않거든요. 인공어초는 바다 생물들에겐 물속에 세워진 아파트입니다. 여기엔 각종 부착 생물과 수많은 물고기들이 어울려 살아가죠. 연구진이 독도 트와일라이트 존 침몰선을 목표로 정한 것도 다양한 생물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빛과 해류, 수온으로 결정되는 바다 생명체의 삶.
조인영 박사는 산호와 기후 변화의 관계에 주목합니다. 꾸준히 관찰을 해야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말을 하잖아요. 기후변화 때문에 산호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돌산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는 몇 년간 그 자료를 모아서 실제로 줄어들고 있다,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일 것, 같은 장소, 동일 표본일 것, 그리고 미세한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결론을 도출할 것. 이상희 박사는 좀 더 깊고 어두운 곳에 사는 생물을 찾아 나섭니다. 움직이는 생물들을 이제 발견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다시 또 이제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모든 생물들이 사실 제가 처음 보는 생물처럼 느껴지고 신종 미기록종처럼 느껴지게 되죠. 생물 목록에 없는 새로운 생명체, 즉 신종과 미기록종을 찾아낸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생물 조사의 궁극적 목표이자 환경과 생태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일 겁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제주 문섬의 새로운 식구로 모습을 드러낸 유리망둥류 한 개체. 이거는 꼬총산호. 꼬총산호는 이처럼 직접 현장을 가서 주변 생태를 살피고 온도, 해류를 느끼며 샘플을 얻는다는 것. 우리가 안 가면 걔네들은 계속 거기 있지만 모를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서 그거를 보고 그거를 연구를 해야 그 종의 존재가 밖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아직까지 북도 100m에서 그런 생물들이 자세하게 연구가 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직접 들어가서 이 생물들을 관찰할 수 있다면, 연구를 할 수 있다면 좀 더 많은 것을 밝혀낼 수 있지 않을까. 제주와 독도, 우리에겐 각기 다른 섬이지만 바닷길로 이어진 물고기들에겐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 불과할 겁니다. 옛 어부들이 말했다. 호랑이가 하루에 천리를 간다면 물고기는 만리를 간다. 물 속에 있다는 고속도로. 독도는 북쪽 빙하의 물줄기가 내려와 멈추는 종점이며 제주를 거쳐온 남쪽 난류의 종점이다. 냉탕과 온탕이 뒤섞이는 물고기들에겐 만남의 광장인 것이다. 독도 형성의 비밀을 연구하고 있는 지질학자 손영관 교수. 바다한복판에 이제 섬이 만들어지면은 사실 그 원뿔 형태의 그런 섬이 만들어질 텐데 오랜 그 파괴 작용으로 침식이 일어나게 되면 섬이 다 깎여 나가 가지고 화산체의 그 정상부가 평평해진 그거를 우리가 이제 평정해산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 평정해산이 위치해 있으면 그 해류의 흐름이 복잡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심해 이렇게 바닷물이 또 표층으로 올라올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생산성이 높은 그런 그 어장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토착 어종의 낙원이자 회유성 물고기들의 오아시스를 할 수 있는 독도. 저층과 표층의 수온을 장기 관측해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은 생태 다양성 연구의 가장 중요한 과정 중 하나입니다.
독도의 가장 큰 사업구조상 특징은 적당한 경사가 지나면서 해륙면이 형성된다는 것인데, 한류와 난류의 만남과 독도 특유의 지질적 특징이 생태 다양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김사흥 박사. 수중 생태계가 형성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공간입니다. 공간의 다양성이 생태계 다양성을 만드는 거죠. 독도는 굉장히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섬인데요. 그 다양한 공간에 해조류를 비롯한 많은 생물들이 붙게 되고 또 산호가 붙게 되고 이런 연속적인 그 부착 현상들이 자연스럽게 생물 다양성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겉으론 작아 보이지만 속으론 품넓은 섬. 독도의 탄생은 약 460만 년 전 어느 날 물속에서 난데없이 시작됐을 겁니다. 처음에는 고요 그 자체였을 것이다. 바람이 불면 파도가 치고 바람이 멈추면 긴 잠에 빠져드는 바다 동해. 그러나 예의 바른 동해 뒤로 열렬한 사랑을 품은 사내처럼 바닷속 저 깊은 곳에서는 뜨거운 기운이 꿈틀대고 있었고, 이었고 그 바위들이 해수면 가까이에 이르자 수면 아래만 흔들며 조용히 사라지던 마그마가 하늘을 향해 솟아올랐다. 푸른 바다를 모조리 태워버릴 듯한 거대한 불기둥이었다. 하늘은 검은 구름을 모아 화산비를 뿌렸으며 하늘로 솟구쳤던 마그마는 바다로 다시 떨어져 큰 파도를 일으켰다. 처음에 솟아오른 화산섬은 하나였다. 오랜 세월을 두고 푸른 파도와 휘몰아드는 바람이 그 섬을 식히는 동안 여호와가 아담의 고독을 달래려고 하와를 만든 것처럼 동해는 그 섬을 둘로 나누어 수면 아래로만 손잡게 했다. 따로 또 같이 독도의 탄생이 마무리되는 순간이었다. 그렇게 북위 37.14도, 동경 131.52도에 자리 잡은 독도. 독도 수심 100m 트와일라이트 존 탐사 일주일 전. 울릉도에 도착한 이상희 박사팀과 테크니컬 다이버 팀이 막바지 장비 점검에 분주합니다. 딱 맞는 거야? 네. 205에 끊을게. 205 얘기해줘. 네. 곧바로 이어진 테크니컬 다이버 팀의 마지막 실전 훈련. 하강하고 6m 지나잖아. 6m 지나면 스위치 하는 거야. 빼고서 물고. 오늘 이제 체크하고 나면 독도 가서 100m 바로 들어갈 거니까 부족한 이상 없도록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요. 알았죠? 일반 공기를 쓰게 되면 다이빙에 대한 제약이 좀 따라요. 네. 그래서 질소를 좀 없애는 거예요. 깊게 들어가려면. 거기에다가 이제 헬륨을 넣는 거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 가지 가 산소, 질소, 헬륨 해갖고 트라이미스라고 그러고. 훈련지는 죽도 앞바다의 쌍정초. 수심 100m까지 암초가 즐비한 고난도의 코스입니다.
수십 년 경력의 베테랑이 아니면 감히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아주 위험한 곳이죠. 바다 속에서는 제가 조금만 방심하거나 안 그러면 조금만 정신줄을 놓으면 자기 위치에 제가 없어요. 어디론가 쓸려갔어요. 근데 더 무서운 거는 그 쓸려간 곳이 어딘지를 저도 몰라요. 물살을 이겨내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려갈수록 어둠과 공포, 진돌리는 듯한 극한의 수압이 괴롭힙니다. 바닷속을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의 드라이슈트는 계속 압착을 일으켜요. 살을 꼬집는 것처럼 옷이 내 몸을 꽉 꼬집어요. 압착은 부피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밀도는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가스의 밀도가 높아지면서 부분압이라는 게 되게 높아져요. 깊은 수심에선 압력에 견딜 수 있도록 기체의 농도를 잘 조절해야 합니다. 자칫 농도 조절의 실패는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수심과 압력, 몸의 상태에 따라 적절히 배합된 공기통을 제때에 교체해 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죠. 하지만 목적지인 100m 수심에 잠수부들이 머물 수 있는 시간은 단지 몇 분. 상승은 하강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수심에 따라 공기통을 바꿔가며 몸속 기체의 농도를 다시 지상에 맞게 조절해주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감압이라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한데 그거는 우리 몸에 이제 필요치 않은 기체들을 그럼 물속에서 빼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물속에서 거치지 않고 바로 지상으로 나왔을 때는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기거나 심지어는 사망에 이르게 수도 있죠. 하강 7분. 하지만 여러 번의 감압 과정을 거쳐야 하는 상승 시간은 무려 90분. 수심 100m 트와일라이트 존 도전은 우주를 유영하는 것만큼이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배를 찾으면 거기서 뭘 갖고 와요? 거기 아마 그런 부착 생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뭐 이렇게 부착되어 있는 거, 예, 뭐 그거를 이제 통으로 일단은 뭐 불이라든가 홍합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좋으니까 어쨌든 생물상이 변하는 그 구간이 어느 정도인지 최대한 유실되지 않게 그것도 뭐 지퍼백으로 잘 싸가지고 꼭 눌러야 됩니까? 안 가면 그냥 이만한 컵그통 있잖아요. 여기에 뭐 어떤 생물을 잡았는데 이걸 따로 씌워놔야만 산전수전 다 겪어온 최고의 베테랑 다이버들이지만 이번 독도 탐사는 가장 위험한 모험일지 모릅니다. 그래도 뭔가 하얗잖아. 이 공기통들은 과연 이들을 무사히 바닷속으로 데려가고 또 다시 데려올 수 있을까요? 또다시 울릉도와 마주한 독도의 하루가 저뭅니다. 이제 태양빛의 자리를 밤별과 등대가 대신할 시간이죠. 돌아가면서 빛을 비추니까 저 빛이 어디까지 갈까? 어둠 속에서 몇 킬로 떨어져 있는 배까지 저 빛이 보일까?
빛은 여행이다. 먼 시간 동안 우주 공간을 달려 지구에 이른 빛이 또한 있었다. 독도의 시간은 여행하는 빛의 시간이다. 빛은 생명을 지배하고 생명은 빛을 쫓는다. 그렇다면 빛조차 없는 검은 고요의 세계. 그 세계를 지키는 생물들은 얼마나 경이로운가. 마침내 도전의 그날입니다. 목적지는 독도 서북쪽 3km 지점. 바다가 허락한 시간은 밀물과 썰물이 교차하는 정조 때 단 2시간입니다. 자, 시작하자. 쇼타임이다. 독도에서 100m 다이빙을 한다는 게 되게 좀 가슴 뛰고 대한민국 다이버에게는 성지라고 할 수 있죠. 저도 굉장히 꿈에 부풀었습니다. 5분 남았다. 5분. 다이버라면 누구나 꿈꾼다는 곳. 하지만 누구도 닿지 못했던 독도 트와일라이트 존. 그거다. 독도의 침선은 100m에 있는데 사실 아무도 가본 사람이 없거든요, 아직까지. 진짜 미지의 세계죠. 다이버들을 위한 하강줄이 내려졌습니다. 세 번째. 자, 일어나. 아싸. 열시 잡아. 다 갔다 와. 탕수 좀 봐. 5개의 공기통을 포함한 장비의 무게 무려 100kg. 테크니컬 다이버들은 수백 차례의 잠수 경력을 갖고 있는 최고의 베테랑들입니다. 하지만 물속은 인간이 아닌 물고기의 영역이죠. 공기통에 의지하지 않으면 한순간의 들숨과 날숨도 허락지 않는 곳. 입수해서 5분이 중요해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입수하면서 그때 나오거든요. 5분만 지나면 안정화될 거예요. 이제 빛의 세계에서 어둠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한 50m, 60m 그 구간쯤 되면 이제 푸르스름한 빛과 어두운 빛이 공존해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푸르스름한 빛 자체도 없어져요.
녀석은 오징어입니다. 깊은 수심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발광 소재로 무장하고 있으며 3개의 심장을 갖고 있죠. 하강 7분 후 어둠 속에 작은 불빛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 라이트 트랩을 보는 순간 어떻게 보면 구원의 불빛? 아, 이번 탐사도 잘 마무리할 수 있겠구나 하는 안도감 같은 게 들었습니다. 수심 100m, 최초로 인간이 발을 디딘 독도의 트와일라이트 존. 주어진 시간은 단 7분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침몰선. 침몰선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아무리 GPS를 찍어서 앵커를 떨어뜨린다고 하더라도 내려오면서 방향이 바뀌거든요. 같은 시간, 누구보다 이 순간을 애타게 기다려온 사람이 있죠. 이건 고기. 아마 이런 것도 다 뭐가 있을 거예요. 고기 때 지나가다 버블이 아까 이 2시간의 긴 시간 동안 이 다이버 분들이 안전하게 지금 미션을 수행하고 계신지 이런 높아심이 계속 들었습니다. 자갈과 모래투성이의 평평한 땅. 놀랍게도 위에서 떨어지는 물고기의 사체를 먹고 사는 불가사리들이 바닥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이윽고 미션으로 주어졌던 샘플 채취. 그리고 몸이 떠 있는 상태에서 바닥을 훼손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한 줌의 흙을 떠냅니다. 부유물처럼 보이지만 이 녀석들은 빛을 쫓는 방랑자인 플랑크톤입니다.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 살고 있는 가장 연약해 보이는 존재들. 이 녀석들은 우리 바다에 어떤 비밀을 들려줄 수 있을까요? 수심 100m 바닥에 머문 7분을 포함하여 입수한 지 15분이 흘렀습니다. 불빛 한 가닥, 단 1초의 시간도 어겨서는 안 되는 완벽한 팀워크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는 트와일라이트 존 탐사. 고난도의 상승이 시작됩니다. 한 뼘 한 뼘, 몇 미터마다 반복되는 감압과 3차례에 걸친 공기통 교체. 그렇게 상승하는 데 필요한 시간만 무려 1시간 반에 달하죠. 마침내 물속에 서서히 여명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청색에 가까운 그런 배경으로 빗줄기가 이렇게 들어올 때는 아 저희가 진짜 우리를 살게 해주는 빛이구나. 이 순간 바다에 대한 겸손과 지상의 삶에 대한 감사를 느낀다는 다이버들. 상승 1분 전. 드디어 독도 수심 100m, 최초로 트와일라이트 존에 도전했던 테크니컬 다이버들이 무사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성구다, 괜찮냐? 네? 100점 얼마를 찍은 건지 해보고 해요 혼자. 아 그래? 찍었어. 15분에 잘했어. 몇 분 도착했는데? 기억나? 몰라, 나 찍느라고. 축하한다 진짜 성공해서. 야 잘했어. 고생하셨습니다. 야 이거 뭐 1년짜리 했네. 1년짜리 했어. 이 작은 샘플 하나를 얻기 위해 바친 1년의 준비와 6개월에 걸친 지난했던 잠수 훈련의 수고. 형님. 또 다른 우주죠. 황폐하다고 보이는 것도 그 요만한 그때 저희 바위 아래 이만큼의 모래를 떠왔을 때 그 안에 또 살아 움직이는 생물체들이 가득 있거든요. 거기가 또 하나의 생태계거든요. 이 바닷속도 같은 지구에 있지만은 완전 또 다른 하나의 또 그 별이 아닌가. 우리 바다의 생물들이 어디에서 왔고 왜 이곳에 서식하고 있으며 어느 방향으로 갈지 그 비밀을 풀어내는 것은 모든 해양 생물학자의 염원일 겁니다. 그 비밀을 풀어줄 가장 중요한 열쇠가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이 생명체들에게 있을지 모릅니다. 독도 트와일라이트 존에서 세계 최초로 발견된 신종 후보 2종. 독도에서 처음 발견된 미기록종 불가사리와 해삼, 이것은 그만큼 독도의 바다가 아직 연구해야 할 것이 많은 미지의 영역임을 의미합니다. 이 퇴적물에는 굵은 모래도 있고 조개 껍데기, 연체동물의 폐각, 그리고 산호부스러기, 수많은 생물들이 서식했던 흔적들이 여기에 같이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실 거예요. 누구나 익히 알고 있다고 믿지만 어느 곳보다 많은 비밀을 품고 있는 독도. 그렇다면 지난 20년 넘게 독도에 천착해온 작가 김탁환의 독도 평전엔 또 어떤 새로운 이야기들이 더해지게 될까요? 이렇게 슬프고 이렇게 굳세고 이렇게 다정한 독도는 없었다. 고독이 혼자 견딘 자의 것이듯 빛과 어둠, 엄청난 소용돌이를 경험한 선만이 스스로를 단련시킬 수 있다.
먼 길을 달려온 빛이 마지막 숨을 고르며 어둠과 만나는 곳. 검은 고요의 세계. 가장 작은 생명들이 온 바다의 무게를 떠받치며 산다는 건 얼마나 큰 기적인가.